시청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IT 강국이죠. 그야말로 참 자랑스럽게 느낄만 하는데 뭔가 조금 빠진 듯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소프트웨어 분야죠. 오늘 저희 프로그램 그래서 소프트웨어 얘기를 좀 하려고 찾아온 곳,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이번에 특히 서울시장 선거 때문에 더 기업이 여러 사람들 이름에 오르내렸죠. 바로 안철수 연구소입니다. 이곳 분당으로 지금 이사 온 지가 얼마 되질 않았는데요. 새 사옥에 저희들이 찾아와서 김홍선 대표님 모시고요. 우리 뒤처진 소프트웨어 쪽 얘기 좀 하고요. 그 밖에 또 안철수 의장에 관련된 얘기도 조금 한번 맛보기로 이렇게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김홍선 안철수 연구소 대표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안철수 연구소가 이렇게 언론에 공개된 게 처음이라 그러는데. 네, 저희가 이곳 사옥에 이주해온 이후로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나가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600명이 들어가는 큰 건물의 대표방인데 조금 의외로 대표방이 좀 작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저로서는 충분하고요. 네, 또 저희는 따로 이렇게 문이 없습니다. 공간이 그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직원들이 마음 놓고 들어와서 소통할 수 있도록. 소통의 의미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군요. 우리 안철수 연구소 하면 아무래도 글로벌 통합 보안 업체인데. 네. 그렇죠. 2008년도에 대표이사로 오셨죠? 네. 어떻게 안철수 연구소하고는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예, 저도 사실 보안 쪽에 사업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네트워크 보안 쪽을 했었는데. 어느 회사 했었죠? 저는 이제 시큐어 소프트라는 회사를 벤처기업을 창업해서 하고 있었고요. 예. 그래서 안철수 연구소 분야는 틀리지만 같은 이런 정보 보안 분야였고, 또 뭐 안철수 박사님 개인적으로도 제가 거의 창업 초기부터 알고 있었고, 근데 제가 하던 사업을 이제 2007년 1월 달에 안철수 연구소가 인수하면서 오게 되었고, 초기 이제 CTO로 있다가 이제 2008년도에 제가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안 의장께서 대표이사를 그만두신 게 2000 몇 년도죠? 꽤 되신 다음이었습니다. 벌써 제가 4대 CEO니까요. 그러셨구나. 예. 중간에 두 분이 또 거쳐가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셨군요. 이 지금, 분당에 와서 이렇게, 여기가 그 분당 테크노밸리라 그러나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역이 특이한데, 와서 보니까는 그 NC소프트도 여기 들어온다 그러고, 그렇죠? 아마 이게 그 실리콘밸리처럼 분당에다 만드는 것 같은데, 건물들이 아주 속속 이렇게 들어서는 거예요. 네. 사실 이제 분양된 거 꽤 됐었고, 저희가 사실 굉장히 초창기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후속으로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밸리라고 한 우리가 말은 많았었지만 이렇게 진짜 집중력을 가지고 모인 데는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물들이 아주 우리가 그 인텔리전스 빌딩이라고 그러죠. 그런 빌딩들이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너무 많이 있던데. 안철수 연구소 여기도 굉장히 건물이 특이해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희는 뭐 이렇게 화려하게 하진 않았고요. 저희는 이제 직원들이 주로 쓸 공간이기 때문에 정말 사옥이라는 의미로 그럼 직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일하기 좋고 편할까, 즐거울까 이런 거에 컨셉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래서 인테리어를 만들거나 이런 데도 직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네, 직접 직원들의 대표단을 구성해서 인테리어 업체하고 해서 했고, 사실 제 의견보다도 직원들의 의견이 속속들이 이렇게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했던 것이 저희가 과거에 이제 계속 팽창하면서 이게 좀 떨어져 있었던 것이, 같은 건물에 있어도 사무실이 여기저기 다른 층에 있고 그런 것이 힘들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서로 간에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들 간에는 이렇게 많은 소통이 중요한데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한 3가지 정도가 저희의 재미있는 공간인데, 첫 번째가 이제 그린 샤프트라고 해서 저희는 이 모든 빌딩이 보통 이제 비상구를 통해서 계단인데 저희는 그것이 다 넓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그곳에서 세미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얼마든지 다른 층에 다른 부서와 같이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각 층마다 이렇게 펀존이라는 게 있어서 직원들이 그런 곳에서 펀존, 재밌는 공간. 펀존이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게임도 하면서 또 거기서 잡담을 하면서, 저는 이런 소프트웨어 많은 아이디어들이 이런 채팅, 이런 잡담을 통해서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딱딱한 회의실보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많이 제공함으로써 그런 곳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교환하면서 예, 좋은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들어와서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니까는 뭐 일단 카페도 있고, 지금 언제 어디서 지금 서서 이렇게 차 마실 수 있는 공간, 또
무슨 놀이 공간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 축구, 예, 실내 축구하는 공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재밌는 공간들을 했고요. 또 개발자들이 일단 그 하루 종일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목이 아프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몇 개는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뭐 의자라든가 실제로의 모니터라든가 심지어 이제 안마 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직원들이 정말 그 피곤함을 덜고 그래서 안락하게 그런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곳을 이제 마련했습니다. 건물에 처음에 딱 들어오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계단이 이렇게 보였어요. 그거 소개해 주세요. 그 사실 1층은 로비 플로어로서 사실 그냥 보통 로비와 같이 처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공할 때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 기업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막 널려져 있으면서 자유롭게 모여서 뭐 이렇게 CEO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로마의 휴일에 보면 이렇게 계단, 스페인식 계단처럼 예, 예. 그런 계단식으로 해서 전 직원이 그냥 몇백 명이 같이 모여서 모일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입주식도 거기서 했고요. 입주식 때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랑 콘서트도 거기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앞으로는 그래서 어느 예술학교에서 와서 콘서트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직원들 간에 같이 얘기도 나누고 즐거움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따가 그런 공간으로 대표님하고 저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소통을 거기서 예, 한번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죠.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건물을 이렇게 새사옥 짓고서 사실 그동안에 16년 동안입니까? 이게 네. 그 여의도에서 일등 쇠빵살이를 하셨는데 그렇죠? 네. 자기 집을 짓고서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아무래도 창업의 어떤 제2창업의 그런 의미, 뭐 계기로도 또 이렇게 출발점이 될 수 있겠죠? 네, 사실 안철수 연구소가 많은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안철수 박사님 개인적으로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런 백신을 무료 배포하신 게 88년부터고요. 이제 회사를 만든 것이 95년도입니다. 그래서 V3라는 이런 백신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사랑받는 제품이 됐고 그 외에도 다른 사업들을 이제 확장을 해왔는데 지금까지가 이제 주로 국내에서 통합보안 업체로서 이렇게 해왔던 것이라면은 그동안 준비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정말 세계로 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하자. 그래서 저희가 요새 입주하면서 정말 여기서는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서 가는 그런 모습으로 재탄생하자라고 해서 제2창업의 의지를 같이 다졌습니다. 이게 직원들이 모여서 한번 근사하게 이렇게 한번 그 제2의 출범에 대한 그 세레머니도 좀 가지셨겠네요. 네, 그래서 입주식 때 했고, 그래서 모두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제2창업을 위한 창업가들이다. 우리 그런 기업을 만들어 가자고 해서 뜻을 같이 했습니다. 자, 김 대표님 어쨌든 뭐 아까도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이거 참 그 뭐라고 할까 국가적 당위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지적을 몇 년 동안 많이 받아왔죠. 우선 요즘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인구에 회자되는 게 아무래도 그 스티브 잡스 죽음도 큰 그게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또 모토로라가 구글한테 인수됐고 뭐 그런 부분들. 왜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우리가 국가적 과제로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시죠. 예, 사실 스티브 잡스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 합니다. 사실 디지털 라이프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라이프를 다 만들었는데 거기엔 PC부터 시작해서 포스트 PC까지 또한 여러 MP3 플레이어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만든 그 중심에 항상 소프트웨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결국 구글이 결국 이런 모토로라를 인수하고 뭐 아마존이 태블릿을 하고 이런 것들도 이런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해서 또 컨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이 구상하고 있는 이런 디지털 세계를 표현하고 거기에 따라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것이 그 중심에 결국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것이 현재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대한민국 삼성 반도체가 20, 30년 전에 출범하는 어떤 그런 모티브를 계기로 참 무지하게 발전을 했죠. 네. 우리 IT 대한민국 먹여 살리는데 왜 이렇게 우리 소프트웨어 쪽은 그동안에 국가적으로 뭐 정책이 잘못돼서 그런 건가요? 왜 발전이 더디어 상대적으로 아무튼 이 어떤 가운데 구멍이 뚫린 그런 상태처럼 됐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소프트웨어 쪽이 뒤지었던 걸까요? 사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지 않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소프트웨어 항상 계속 키워야 된다라고 뒤졌죠? 그랬고 한 20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도 항상 있었고 많은 기업가들도 소프트웨어 앞으로 중심하다는 얘기는 했었는데 이제 저는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드웨어가 발전은 굉장히 우리한테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드웨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반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은 IT 속에 있지만은 특성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하드웨어는 굉장히 급속도로 바뀌고 소프트웨어는 오히려 시간도 길면서 그래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같이 만들어가느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사이클도 틀리고 서로가 유지하는 사업의 특성도 좀 틀립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만약에 시간축을 하드웨어 모드로 맞춘다면은 소프트웨어가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소프트웨어를 먼저 놓고 그 중심을 생각하는 그런 사고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이렇게 보조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 제조업체나 무슨 IT 하드웨어 쪽을 보조하기 위한 어떤 과정 속의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문화 속에 좀 있었던 것 같죠? 뭐 하드웨어 속에 있는 것도 그렇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도 IT 무슨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도 그 프로젝트 속에 소프트웨어는 하나의 보조적인 역할밖에 못했었거든요. 그 속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장비들이나 이런 것이었고, 그 때문에 항상 그 짧은 스케줄에 쫓겨서 그냥 만들어야 되는 이런 소프트웨어였죠.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소위 이제 그 군사 문화, 군대 문화를 많이 그동안에 이제 발전 과정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IT 부분에서 하드웨어 쪽은 이렇게 어떤 그 군사 문화 같은 거 이렇게 막 그 고속 성장을 해서 밀어붙이고 하는 그런 것이 대한민국 발전에 이렇게 먹혀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문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가미가 되고 개인의 어떤 그 문화적 속성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즉각 이렇게 뭐 공장에서 뭐 찍어내듯이 이렇게 나오기가 좀 어려운 뭐 그런 측면도 있지,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것을 이제 구현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디시플린, 그리고 굉장히 잘 조직화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시스템이 중요하고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그거보다, 물론 소프트웨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리더십이 필요한데 약간 멘토라든가 이런 어떤 자발적인 문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런 마인드셋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어쨌든 소프트웨어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우리의 국가적 과제가 앞으로도 이제 또 계속해야 될 텐데, 학계, 무슨 업계, 또 뭐 정부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겠죠. 가장 시급하게 좀 소프트웨어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뭐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할까요? 그럴 수 있는 거라면 어떤 걸까요? 일단 어떤 프로젝트가 됐든 어떤 제품을 만들든 어떤 서비스를 만들든 간에 일단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보는 그런 그런 인식의 전환이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뭐 지원이라든가 여러 프로그램들은 항상 있어 왔고요. 그거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보다 인식의 전환이 먼저 돼야 진정으로 소프트웨어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일종의 마음가짐의 문제 같은 거겠죠. 그렇죠. 소프트웨어가 이런 쪽으로. 얼마 전에 무슨 소프트웨어 개발자 컨퍼런스 같은 걸 열었다 그러는데 거기서도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눠졌나요? 어떻죠? 네, 사실 저도 몰랐는데 저희가 패키지나 이런 거 실제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만든 업체 최초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소프트웨어는 사실 이런 공유와 여러 가지 개방된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개발자 간의 이런 컨퍼런스에서 만나서 서로 간에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서로 배우고 이런 시간이 별로 없었더라고요. 또한 한편으로 봤을 때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기획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제품화시키고 사업화하는 이런 단계를 제대로 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없어졌다는 것이 소프트웨어 산업이 워낙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어떤 틀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이것이 중심이고, 그래서 각각의 스킬셋이나 이런 거에서 서로 오픈하고 서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의미에서 했고,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내년도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서로 모이는 장을 마련한다는 것이 컨퍼런스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들만이 따로 모인 컨퍼런스 그동안에 많지 않았었나 보죠?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떤 토픽별로 이런 토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는 있었지만은 이렇게 자별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그 속에 특정한 어떤 기술적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에서 논의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하셨네요. 그런 거 자꾸 해야 그런 것이 자극이 되고 모티브가 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진행하는 사람이 늘 가치 중립적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는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제 사견을 좀 말씀드리면 아무튼 이명박 정부가 여러 가지 물론 뭐 정책적 논란을 많이 갖는 정책들을 시행을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아쉬웠던 부분이 그 정통부를 없앤 부분이 뭐 그 얘기가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부분 저도 참 그게 아쉽더라고요. 정부가 그동안에 조금 그 과거 정부는 그래도 우리가 전자정부 뭐 이런 어떤 그 국가적 프로젝트 소프트웨어에 관한 국가적 프로젝트들이 참 많은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취약했다는 생각이 뭐 안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 정부가 이제 뭐 소프트웨어 쪽에 작년 2월인가요? 그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 무슨 뭐 전략을 이렇게 발표도 했고 또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 10월 달에도 한 두세 건 정도 정부가 발표한 게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보니까는 10월 19일 날이죠.
10대 신성장 동력 프로젝트 속에서 이제 차세대 소프트웨어 플랫폼 다변화 뭐 이런 정책 발표를 했고, 자, 누구보다도 어쨌든 업계 상황을 잘 아는 김 대표께서 이런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한번 평가를 좀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일단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또 소프트웨어를 양성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네.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정보를 거론하기에 앞서서 최근에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상황 중에 하나는 이공개 자체를 기피하는 건 굉장히 오래된 현상이라는 거죠. 거의 90년대 들어서부터 그냥 이것은 뭐 정부의 정책인지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공개를 기피하는 현상, 결국 소프트웨어도 그 중에 하나고. 네. 근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큰 틀의 변화를 유지하려면 일단 이와 같은 분위기를 쇄신하는 건 이공개를 다시 한번 강화하고 또한 기술 기반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한두 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사회 앞으로 우리 사회 IT 강국이랄까 뭐 기술 강국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앞으로 미래가 불안하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같은 기술 기반이 돼야 결국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좀 더 큰 틀의 변화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따가 그 부분은 조금 이공개 기피 현상 포함해서 이제 인력 문제, 네. 또 벤처 관련 문제는 조금 한번 더 깊게 네.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지금 김 대표께서 좀 전문적인 걸지는 모르지만 김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전략 분야라고 할까요? 네. 소프트웨어도 여러 분야, 뭐 저는 잘 그렇죠. 모르지만 아무튼 여러 분야가 있으면 네. 있겠죠. 그 중에서 우리한테 또 맞는 게 좀 있을 텐데, 네. 우리한테 맞고 또 우리가 이런 쪽을 했으면은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아마 굉장히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야가 있다는 거 어느 쪽일까요? 글쎄요, 뭐, 일단 생각날 수 있는 게, 우리가 항상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조업 기반이고 또 하드웨어가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에 더 강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형태의 그런 하드웨어를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들, 그 기반한 것들은 저희가 굉장히 남들보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라고 그래서 인터넷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뭐 뱅킹이라든가 전자정부라든가 여러 형태로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운용하는 기술이라든가 빨리 그런 서비스를 개척하는 거라든가, 저는 그런 것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으로 빨리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이런 서비스로 하는 이런 기술들이라든가, 또한 그런 환경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위협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보안 기술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분야는 또한 앞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 사를 만들 때 가장 기반이 되는 코어 핵심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략적으로 굉장히 우선적인 투자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지금 소프트웨어 강국이라고 하면 선진권 빼고는 이제 인도 같은 나라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죠. 인도 같은 쪽은 어느 쪽이 강해요? 인도는 일단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그런 사고라든가 소프트웨어적인 사고라든가 이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거기는 뭐 사실 제조업이나 이런 거는 약하지 않습니까? 약하죠. 예, 그리고 수학이나 과학 기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기반으로 알고리즘이라든가 정말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진정으로 사업 모델을 개척하고 이런 거는 우리나라 훨씬 앞섰거든요. 인도는 사람이 많고 영어를 하고 소프트웨어 잘 만드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대부분이 현재 선진국으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이렇게 엔터프러너,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을 갖고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는 우리보다 사실 저는 적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소셜 네트워크다, 보안이다, 뭐 여러 가지 다른 분야들, 인터넷 서비스들도 우리가 만들어낸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세계적으로 최초로.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창의력이 있다고 보고, 무엇보다 우리는 역사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콘텐츠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융합의 시대에 오히려 더 앞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런 인도 이런 데가 잘할 것이다라고, 물론 잘합니다.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만은 또 우리는 전략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의 전략을 정부가 좀 잘 짜서 리드를 해야 될 텐데. 자, 이제 뭐 우리 경제, 기업이라는 게 뭐 고 이병철 회장 말씀대로 하여튼 인재가 최고죠. 문제가 최고인데, 소프트웨어 분야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인재 문제란 말이에요. 인재들이 참 안 오려고 하고, 뭐 현상이라 그럴까요? 그걸 조금 먼저 한번 김 대표님 진단을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 이공계로 사람들이 철저하게 기피하고 있다는 것. 네. 이것이 아마 90년대부터인 것 같은데,
그것이 일단 이공계가 있어야 결국 이런 그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거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반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것이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인문계와 이런 이공계가 너무 격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소위 문과와 이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시대적으로 맞지가 않거든요. 다 융합 시대인데. 네, 다 융합의 시대고 스티브 잡스도 인문학과 기술의 결합이라고 그랬는데 인문학도들이 과학적인 관점으로 기술적인 관점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그것을 구현하는 것이 결국 소프트웨어입니다. 그게 소프트웨어인데 인문학 한 분들도 이런 관점을 갖지 못하고 있고 이공계 기반은 약하고 저는 이 두 가지가 약한 것이 우리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다못해 지 후배 여학생들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공계 다니시는 분들한테 다소 모욕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이거 우리 저 대학 다니는 후배들한테 물어보면 막 이공계 사람들하고는 얘기가 재미없다는 얘기까지 하는 게 인문학적 그런 네. 어떤 융합적 개념들을 우리가 교육을 안 시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뭐 나쁜 게 아니라 네. 하여튼 지금 통합의 시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학, 뭐 이공계, 다 쪼개가지고 그쪽으로만 해라. 이거 지금 시대 정신에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참 문제네. 요즘 그래서 안철수 의장께서도 누누이 여러 번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소위 청년들의 기업가 정신, 뭐 이렇게 창업하려는 의지, 이런 것이 부족한 걸 참 많이 지적하셨죠. 네. 청년 창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대생각에 무조건 창업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당연히 같습니다. 그렇죠. 뭐, 무조건. 사회가 그렇게 창업해서 그렇죠.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실업자로 내모는 것도 될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근데 무엇보다 청년들한테, 저도 이제 아쉬운 거는 좀 더 이런 말을 저도 하는데, 뭐를 하고 싶은지,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자기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자기가 재밌을지, 이런 것에 스스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보통 사회적 분위기는 뭔가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서 평생을 잘 있고, 그러면 부모님들 좋아하고, 사회적으로 인식받고,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편안한 인생을 너무 일찍부터 찾는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청년들한테도 부모님 말씀 듣지 말고 부모님의 가이드에 따라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미래가 워낙 불투명하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잘할 수 있고 재미있는 일을 찾는 것이 일단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창업으로 갈지 아니면 기업에서 경험을 쌓아서 할지 아니면 기업에서 잘해서 갈지 그건 각자 목표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먼저 자신의 살 길을 찾는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일단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경우만 해도 대표님 제가 뭘 잘하는지를 저는 나이 30이 넘어서 알았어요. 그래서 전공하고 상관없는 지금 저는 이공계를 나와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신문기자가 됐는데 우리 교육에서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적성을 스스로 발견해내는 그런 교육이 참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획일화되다 보니까 공부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거지 내가 뭘 잘하고 뭘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자기 탐구적 어떤 그런 교육 과정이 너무 없다라는 것도 교육 어떤 시스템에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자기가 뭘 어느 분야에서 잘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적성이 뭔지 선생님들도 그런 걸 애들한테 잘 관찰해서 점수만 따질 게 아니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창업이 이렇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정부 노력이 좀 필요할 텐데 정부가 그런 어떤 정책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좀 그런 뭐 안철수 선생님께서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죠. 우리 사회가 창업이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크게 강조하신 분야가 실패한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 이거를 고쳐야 된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정부가 해야 될 일,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사회. 거기에 대해서, 두 번, 세 번에 계속 기회를 줄 수 있는 사회. 그래야 사람들이 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도전을 오히려 격려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게 중요하고요. 정책도 그런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사실,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맞추는 교육만 하고 있잖아요. 답을 맞추는 교육만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맞추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문제를 도전하기보다는 그것을 맞추는 것만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럼 결과만 보고 하는 이런 교육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새로운 도전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교육이 참 교육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라는 것도, 아무도 부인 못하지만, 그렇죠. 또 그런 교육인데 그 과정을 속속 들이다 보면 참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안철수 연구소 하면 V3 예. 대표적인 대표 상품이라고 하겠죠.
현존한 아마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중에서 가장 장수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동안에 업데이트가 계속되어 왔죠. 네, 업데이트가 계속돼 왔고 구조적인 변화도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악성 코드, 바이러스의 성격도 급속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 이를테면 과거에 안철수 박사님이 혼자서 만드시던 거는 일주일에 몇 개 정도 나왔지만은 지금은 하루에도 수십만 개씩 나오니까요. 이제는 시스템적으로 좀 더 기술적으로 이렇게 막아야 되는 게 있고요. 제가 CEO로 하면서도 완전히 구조를 다시 바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가볍고 진단율을 높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으로 했듯이 지금은 계속 그런 변신을 계속 해왔다는 것이 또한 이런 공익적인 측면에서 무료 백신이라는 이런 사업도 계속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도 많이 받으면서 서로를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사랑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철수 연구소는 어쨌든 그 글로벌 통합 보안 업체인데 조금 사업을 되게 다각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보안 업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분야로 좀 그런 계획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죠. 예, 당연히 기업이라면은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근데 또한 다른 측면에서 보면 보안이라는 환경 자체가 이제는 PC에서 백신만 잘 처리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전부 모든 디바이스들이 연결이 돼 있고 항상 다른 곳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같이 봐줘야 되기 때문에 통합적인 보안을 보지 않는다면은 실질적으로 보안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개발했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사업화되면서 전체적으로 뭐 V3도 성장하고 있지만은 사업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좀 줄어드는 그런 양상. 다른 것들이 그만큼 더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회사가 이렇게 커가면서 M&A 같은 거 생각을 하시겠죠? 네. M&A도 꾸준히 보고 있고요.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실제로 많은 업체를 M&A로 이렇게 검토를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크게 성사된 것은 없고요. 그렇죠. 예, 많이 제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M&A를 위한 현금 이동성은 뭐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네, 현금 이동성은 충분히 있고요. 네. 저희가 뭐 빚이 전혀 없을 뿐더러 건물을 다 짓고도 충분한 현금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어서 그런 건 문제가 없는데 네. 이제 저희하고 맞는 그 업체를 찾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참 안철수 연구소를 높이 평가를 하지만 조금 제 개인적으로도 아쉬운 게 또 그런 지적이 좀 있는 게 해외 시장 부분에 조금 그 사업 포션이 아무래도 내수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해외 시장, 해외 관련 현황이라고 그거하고 또 앞으로 좀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요? 당연히 저희도 해외를 하고 싶죠. 네. 해외를 가면 가격도 훨씬 높이 받고요. 수익성도 훨씬 좋고, 또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 한국에서는 많이 아시지만 외국에서 브랜드를 잘 그렇죠. 모르고 특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잘 아는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건 이제 저희가 또 다른 문제고 전혀 신생 업체고요. 또한 환경이 많이 틀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인터넷 환경이 그렇군요. 글로벌한 이런 표준 환경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맞추는 과정을 계속 해왔고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많이 글로벌 표준에 맞춰서 이제 저희가 새로 제품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조만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겁니다. 현재 이렇게 중점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해외가 어느 쪽이세요? 일단 저희가 전략적으로 또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분야가 몇 개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터넷 뱅킹에 쓰는 보안이라든가 예. 또는 뭐 모바일 보안이라든가 또는 저희가 생산이나 이런 특정 시스템 라인을 특별히 보호하는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이런 좀비 PC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솔루션이라 이런 것들은 세계적으로도 아직 떠오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략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 아까 김 대표하고 인터뷰 중에 보안 얘기가 안 나와서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드셨죠. 일부러 제가 아껴뒀던 겁니다. 왜냐면 바로 이곳이 그 안랩의 유명한 그 Security Operation Center라고 보안센터, 보안 관제센터 정도 되겠죠. 관제센터. 공개 안 하시겠다는 김 대표님을 제가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질문을 따로 좀 빼놨습니다. 잠깐 여기를 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여기는 이제 24시간 저희 고객의 서비스 하는 부분을 저희가 관제해드리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원격에서 저희가 봐드리고 있고,
뭐 저희가 디도스 사태 같은 거 났을 때는 여기서 그 현황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화면 같은 게 바로 디도스 상황을 계속 그 여러 가지 그래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네. 항상 대응하는 바로 제 일선에서 대응하는 그 장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어쨌든 보안 문제, 보안 영역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IT 분야에서 김 대표님 보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되새겨 주십시오. 네, IT에서 보안은 인터넷과 같이 맥을 같이 합니다. 사실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 80년대나 그런 때는 사실 보안이란 문제가 큰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나 관리적으로 떨어진 공간이었고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 인터넷으로 모든 사업이 옮겨오면서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서 그럼 이것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고 다른 위협으로부터 막을 수가 있는가. 이것이 보안의 문제가 되었고. 그런데 보안의 모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모두의 문제가 됐고 결국 인터넷에 하는 모든 사업들, 뭐 지금 모든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보안은 지금 IT 인프라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고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김 대표님 하면 보안 1세대 그야말로 그루신데 15년 넘게 보안 분야를 하셨죠? 네. 그동안의 보안에 대한 인식, 사업 환경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좀 한번 어떻게 변화했는지 돌이켜 봐 주시죠. 네, 일단 인식은 초창기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보안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야만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해서는 불감증이 있습니다. 뭐 교통사고라든가 예전에 그 성수대가 무너지거나 이런 것도 안전 불감증에서 시작됐거든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진 편이고요. 사고가 나오고 그래서. 하지만 또 하나 다른 문제는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몇 개의 제품 또는 특정 장비라든가 이런 것만 막으면 됐었지만 지금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더 공격도 복잡해졌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어도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올해죠. 올해 금융권에서 보안 사고가 큰 게 발생을 했어요. 네. 참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했죠. 어느 때보다도 그게 또 보안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고요. 컴퓨터 보안과 이렇게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족했던 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보안도 그렇고 무엇보다 이제 IT를 과거에는 우리 어떤 업무를 하는데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하게 그런 지원적인 요소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세계를 보면은 사실 IT 없이 아무것도 돌아갈 수가 없는 IT가 거의 중심에 와 있습니다. 결국 또한 그 중심에 보안이 있고요. 그리고 보안이 없이는 그 사업 모델 자체가 성립될 수도 없는,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것이 무너내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안 얘기가 나오면 APT라는 네. Advanced Persistent Threat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걸 우리 시청자분들에서 좀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지만 어드밴스드란 말을 많이 쓰지만은 사실 퍼시스턴트란 말은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집요하다고 그럴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보통 어떤 누군가 침입을 하거나 그랬을 때 보통 이벤트가 뜹니다. 그러면 과도하게 뭔가 걸리게 되는데 지금 공격은 그 이하로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게 탐지 안 될 정도로.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서 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사이트를 공격한다고 그랬을 때는 그 곳에 직원이 예를 들어서 5,000명이 있다 하더라도 다 필요 없고 딱 한 명만 공격합니다. 자기가 필요로 한 그 권한을 가진 사람만 공격을 하고 그것도 6개월 정도씩 1년 가까이 연구를 하면서 그 사람을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단타성이 아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된 어떤 전략에 의해서 그렇게 준비되는 공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그냥 단순히 막는 이런 어떤 인계치 이상이면 이렇게 잡는다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그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러스나 해킹도 참 초창기에는 그래도 순진성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재미로나 장난이 있었는데 이게 돈벌이로 막 하는 그런 경향을 띠다 보니까 문제가 더 조직적이고 심각해지고 하는 그런 추세인데 지금 이렇게 결국은 해킹이나 바이러스의 문제를 이렇게 그동안의 추세를 보면은 공격을 해서 다시 또 방어를 하면 그보다 또 더 높은 수준의 공격을 해서 이게 끊임없이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또 그러니까 보안업체가 더 중요해지기도 하는데 이런 그 악순환에 대한 최선의 대책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네, 일단 거기 기술적으로 막는 게 필요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거기에 막는 기술들을 개발을 했고 제품들을 해서 이미 발표도 했고 적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런 프로들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프로로 방어하는 업체들이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방어해 드리는 게 맞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어떤 유출이 돼가지고 내부적으로 합법적으로 이걸 들어와가지고 탈취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소위 내부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소위 컴플라이언스라고 그러는데 내부에서 이런 룰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네. 되는데 실제로 사내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걸 잘 지키지 않아가지고 뭐 패스워드가 유출된다거나 그러면은 사실 아무리 좋은 솔루션으로 막는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막아주면은 뭐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킹이나 이런 컴퓨터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적 어떤 처벌의 강도라고 할까 이런 것은 업계에서 보실 적에 그럼 만족하다는 표현은 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예방적 차원에서 그 실효성 있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일단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공격 형태도 바뀌고 그것을 위한 피해도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대부분의 공격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온다는 거죠. 그렇구나. 해외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실제로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많은 국가들이 갖고 있는 문제인데 여기서 인터폴이라든가 이런 협조를 많이 하려고 그러지만 아직 그 미흡하고요. 네. 그런 국제적인 공조가 이루어져야만 실제로 잡고 나서 그 다음에 형량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국제적인 공격이라는 것이 점점 힘들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범죄에 대한 일반 개인들이 대처하기도 저만 해도 사실은 뭐 그냥 뭐 아무 뜻을 모르고 그냥 쓴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일반인들이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팁을 좀 간단하게 좀 주시죠. 근데 우리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불안해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업무적인 얘기 막 섞인 게 있습니다. 지금 근데 보안 문제를 하면은 다 이렇게 섞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업과 어떤 조직에 관련된 분들이 그걸 통해서 쓰는 것은 기업에서 많이 그런 정책적으로 해서 따르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중요한 건 주로 프라이버시라든가 여러 가지 뭐 피싱 같은 거 이런 위협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자기 관리로서도 많이 해결이 되거든요. 또는 바이러스 백신도 기본적으로 해서 철저히 하면은 적어도 자기 스스로 최대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관리할 수 있느냐. 특히 아주 간단한 거 패스워드만 보더라도 아직도 몇 년째 같은 패스워드 쓰시는 분들. 제가 그래요. 예. 근데 그게 패스워드를 10글자로 예를 들어서 뭐 숫자와 특수 문자와 알파벳을 섞어서만 써도 그거 푸는데 한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만약에 그보다 못할 경우는 뭐 몇 분, 몇 초만 해도 풀려지니까 그만큼 차이가 글자 하나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를 자꾸 바꾸시면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필요 없는 거, 자기가 잘 안 쓰시는 사이트라든가 검증되지 않은 곳 같은 데 잘 안 들어가시고 그래야 되는데 뭐 막 그걸 관리 안 하시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당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뭐 매사가 그렇지만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중요하겠군요. 네, 여기에 대한 자기의 인식을 갖고 스스로 관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 대표님 스마트폰은 이제 이게 이 환자들이 다 됐어. 이거 없으면 못 산다. 그 의존도가 거의 뭐 이제 네, 절대적이죠. 그렇죠. 네. 스마트폰 보안 문제, 스마트 보안 문제 이거 사실 이거 사고 나면 참 어떻게 보면 크게 날 수 있는 부분인데 스마트폰 보안법이라고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그 개발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조언해 주시죠. 예,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네. PC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PC보다 아직 배포가 덜 됐고 스마트폰을 공격하기 위한 위협들이 아직 많이 나타나지 않았었다는 네. 건데 최근 2, 3개월 동안에 2, 3개월 전부터 스마트폰을 목표로 한 이런 악성 코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다면 역시 스마트폰이 그만큼 보편화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도 이제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솔루션들이 있고요. 그런 걸 잘 하시고 여기도 결국 스마트폰은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어딘가에 자기 정보를 저장해 놓으시고 항상 백업을 해 놓으시고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최소화시키는 어떤 자기 관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 대표님 모바일 보안 대책이 지금 어떤 단계이고요?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모바일, 이게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이랑 이런 네. 것이 우리가 모바일 기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이 사실 굉장히 초창기입니다. 우리가 오래된 것 같지만 몇 년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일단 컨슈머 제품으로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다가 이것이 기업용으로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업용으로 쓰게 될 경우는 결국 기업 내 자산이라든가 정보를 보호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일단 이런 모바일 기기를 써서 했을 때 그것이 뭐 병원이 됐던 뭐 교육기관이 됐던 여러 가지 문제, 자신들의 위협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쓰시는 분들, 컨슈머 형태로다 그걸 주로 쓰시는 분들은 결국 자기 프라이버시라든가 자기가 관리해야 될 이런 부분들 잘 관리하고 뭐 바이러스 백신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막으시는. 근데 이것을 막 그냥 다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느 용도로 쓰냐에 따라 우리가 구분해서 하나씩 접근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곳이 아까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안랩의
로비에 위치한 소통의 공간, 이렇게 로마에 있는 그 스페인 계단 같은 그런 네, 식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콘서트도 하고요. 직원들끼리 네. 소통도 하고 네. 그런 공간인데 정말 특이하게 보이네요. 예, 이게 원래 그냥 보통 로비였고 네. 저희가 설계했다면 로비였습니다. 근데 네. 좀 이것을 어떻게 직원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저희 인테리어를 담당하신 분이 이런 컨셉으로 가져오셨는데 실험적이지만 한번 해보시겠냐고 그래서 아주 실험적이네요. 해보겠다라고 네, 네. 했죠. 우리가 그 기업 문화를 얘기하면서 구글 얘기 많이 하는데 아마 네. 구글에도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같이 모일 만한 이런 회의장은 없고, 그래서 여기 막 걸터앉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CEO로서 메시지를 하기도 하고, 같이 얘기도 서로 하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여기 이렇게 모아놓고 여기서 대표께서 이렇게 말씀 좀 하시고 그러면 그러기만 썩 좋은 예. 공간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야말로 젊은 분, 직원이 한 600명 되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는 이런 공간들이 확실히 기존에 있는 회사들하고는 어떤 그런 프레임을 깬 그런 그래서 참 신선해 보이는데 김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기업 문화라고 할까요? 안철수 안랩하면 우리가 그런 기업 문화의 선도적인 걸로 또 유명한 회사인데 네. 기업 문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처음에 이 회사에 왔을 때 정말 놀란 것이 밖에서는 많이 들었지만 정직과 투명함 이런 것이 정말 기업의 문화에 배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지 제도가 아니라 그런 것이 모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지키는 그런 기업 문화로 오랜 기간 구축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핵심 가치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중견기업에서는 많지 않은데 중소기업 때문에 핵심 가치를 만들어서 어떤 자기 개발을 통해 가지고 결국 자기의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또한 추구하면서 그런 것을 자기 비전화시킬 수 있는 것이 사업의 성과가 될 수 있는 것이 저희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업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한 사람에서 통솔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서로 향후 협조해가지고 더 높은 가치를 이끌어가는 그것이 저희의 기업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인터뷰를, 김 대표님 인터뷰를, 신문 인터뷰를 제가 들으니까는 아무래도 안철수 의장, 이사회 의장님 그 정치적인 행보하고는 회사하고는 선을 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 그런 부담이 좀 있으시죠? 아무래도 없을 수 없겠죠? 예, 그리고 저희 안철수 의장님도 어떻게 보면은 이 대주주와 어떤 기업의 관계를 좀 투명한 그런 기업의 지배 구조로 가져가시기를 원하고 있고 그것을 어떤 롤모델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의 지배 구조라는 그런 상도 연달아 수상을 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박사님 개인과 또 이런 기업과는 사실은 별개가 많고요. 실제로 그것을 제가 얘기했을 뿐입니다. 안 박사님은 최근에 여기 좀 들리셨나요? 예, 들리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오시더라도 저하고는 주로 사업적인 부분, 사업적인 전략 부분, 그리고 주로 이제 이사회, 이런 걸 통해가지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안랩의 기업 문화라는 건 그러니 저러니 해도 안철수 박사님의 문화가 많이 곳곳에 배어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소통 그런 거 강조를 많이 하셨겠고요. 안 박사님 누구보다 어쨌든 기업 얘기를 많이 하셔도 김 대표님이 잘 하실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곁에서 지켜본 안 박사님을 그래도 한번 평가를 해 주시면은 아마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니까. 보시기에 어떤 분이십니까? 김 대표님 보시기에. 안 박사님이 보통 얘기할 때, 정직하다, 투명하다, 신뢰할 수 있다. 근데 저는 그게 정말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본 어떤 분보다도 아마 가장 그런 분이 아닌가 싶고요. 또한 그런 것을 실제로 자기의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이고요. 그것을 말은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걸 행동으로 하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실현하고 그것을 그런 자신의 꿈을 이 기업을 통해서 이루기를 창업 때부터 바라셨고 그런 것이 저희 기업 문화에 배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서울시장 선거를 계기로 이렇게 정치 일종의 장에 나서서 이제 이런저런 말들도 많이 나왔고 또 그런 아주 부정적인 얘기 그런 안 박사님에 대한 평가도 그런 걸 들으셨을 적엔 또 옆에서 누구보다 잘하는 지인으로서 안타까운 면도 있으셨겠네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업적인 측면에서 봤기 때문에 제가 사업적으로 본 분은 하여튼 원칙에 충실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진심은 언젠가는 알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 대표님 어쨌든 원하든 안 원하든 안 의장님이 정치적 행보 또 그런 정치권에서의 얘기가 나오다 보면은 이제 안철수 연구소 얘기가 또 안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난번에 국회 지식경제부위원회에서도 강영석 의원이 전혀 의지하고 상관없는 안철수 연구소에 대한 또 발언이 있어가지고 또 그 논란을 빚고 그랬었었는데 그런 부분을 아무튼 CEO로서 이렇게 지켜나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려우시겠지만은 느낌이 어떠신지요?
예, 무엇보다 저는 이제 기업을 하는 사람이고 네. 기업하는 본연의 모습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고 또 많은 종업원들이 또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을 갖추는 게 저희 CEO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있을 수 있고 또 최근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아직 직접적으로 온 것은 없고요. 어쨌든 저희가 본래 초심을 잃지 않고 네.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네, 뭐 기업가로서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안랩이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자 신입사원을 많이 창사를 가장 많많이 뽑는 시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몇 명이나 뽑으세요? 지금 한 50명 정도. 어휴, 그럼 많이 뽑으시는군요. 네. 안철수 연구소, 안랩이 바라는 인재사항을 한번 안랩에 취직하기를 원하는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 위해서 한번 좀 팁을 주시죠. 네, 일단 저희 회사에 지원하신 분 중에 꼭 물어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자기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을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가 가장 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뜻이 없다면은 그냥 시류에 따라 또는 누구의 얘기에 따라 그렇게 움직여서는 결코 자기에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물론 당연히 얼마나 준비되었는가, 결국 스킬들이 되겠죠. 전문성이라든가 얼마나 차근차근 준비해왔는가 하는 것들, 그리고 얼마나 심성이 원칙에 따라서 정직하게 살 수 있는가, 저희 결국 기업 문화가 얼마나 맞을 수 있느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로 봅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철수 연구소에 일하시길 원하는 젊은 분들이 참고가 되셨을 겁니다. 트위터 하신 지 꽤 오래되셨다고요? 네, 한 작년 초부터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지금 네. 팔로워가 얼마나 되세요? 한 18,000명 정도 되는 그래도 것 같아요. 아주 수익이 굉장히 많으시죠. 주로 어떤 대화 하세요? 저 팔로우 하신 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는데 저는 사실 먼저 저를 위해서 합니다. 제가 어떤 좋은 내용을 받거나 그랬을 때 그것을 한번 100자 정도로 정리해보면 굉장히 정리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거, 제가 생각하는 거를 저희 직원들도 팔로우 하는 사람들은 보고요. 또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또 팔로우 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실 김홍선 CEO가 저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사업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고 저도 무엇보다 그곳에서 많은 좋은 정보들을 얻고 좋은 의견들을 듣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재미있어서 합니다. 어디 칼럼도 보안에 관련된 칼럼도 많이 쓰시죠? 칼럼을 일간지라든가 또는 그러시군요. 일반 때 많이 네, 쓰고 있고요. 일간지에 쓰는 것은 주로 보안에 특정되지는 않고요. 저희 특히 이렇게 IT를 통해서 이제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어떤 것이 맞겠는가, 교육이라든가 앞으로 보는 시대라든가 산업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많이 제 관점에서 보는 그 시대적 변화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대표적인 우리나라 성공한 소프트웨어 회사 안철수 연구소를 김 대표님 앞으로 어떻게 키우시고 싶으신지 그런 어떤 비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개인적 포부, 그걸 좀 마지막으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꿈이 있는데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글로벌하게 이렇게 알아주는, 인정받는 그런 기업이 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것이 원래 제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의 꿈이었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 안철수 연구소가 글로벌하게 얼마나 크게 되고 이런 것보다도 정말 인정받고 저기는 정말 작지만 굉장히 알차다, 정말 정말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기업을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고요. 제가 그래서 CEO로 됐든 어쨌든 제가 저 역할을 함으로써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글로벌 기업이 되도록 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안철수 연구소가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글로벌화를 더 가속화되기 위한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역량을 쏟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준비한 많은 부분들은 이미 경쟁력 있는 기술이나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 맞도록 저희가 준비해서 또 전략을 가지고 준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실험이고요. 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았지만 사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글로벌하게 한 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안이라는 것은 특히 이런 굉장히 핵심 인프라에 대한 기술이기 때문에 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요. 그래서 많은 저희 직원들이 그렇지만 힘을 주고 있고 또 여기에 자기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같이 뜻을 모아서 전략을 잘 짜서 그런 성공한 사업을 만들고 싶은 게 저희 안철수 연구소의 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바람이기도 하지만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아마 바람이기도 할 것 같아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김 대표님께 드리는 게, 글로벌화 당연히 매우 중요한 당위적 명제겠지만 아무튼 안철수 연구소를 정말 젊은이들이 보고 기업은 저렇게 하는 거다,
이런 그 표상이 될 수 있는 기업, 아까 말하는 그 정직과 투명 경영이라는 측면이 가장 제가 보기에는 모범 사례를 안겨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김 대표님 역량을 좀 많이 쏟아주시고요. 젊은 사람들이 이 다음에 안철수 연구소를 볼 적에 참 그 기업은 투명하고 정직했다 이런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